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트비의 제임스입니다. 요즘같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있어서 기초연금을 꼭 받으시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자녀의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구독자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를 꼭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60대 부부 가구시고요. 재산은 현재 살고 계신 아파트와 보증금 4억 원을 받고 전세로 임대하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때마침 얼마 전 결혼한 아들과 주변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한 금액인 3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확정 일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자녀에게 전세 임대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번 달부터 기초연금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청에서는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다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은행권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부부와 같은 경우 그동안 해당 아파트의 시가 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오늘 구독자 부부께서는 아들에게 전세를 주었으므로 그동안 부채로 공제받았던 전세보증금을 이제는 부채로 더 이상 공제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았었던 전세보증금만큼 재산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면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 원을 초과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부부 합계 53만 원이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들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을 다시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 상승으로 인해 다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산의 재분배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자녀 리스크 7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 친인척 간의 차용증을 통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된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했을 경우 모든 사업소득은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모든 사업소득이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반영이 돼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된 자녀의 돈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는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비과세 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위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한다면 자금의 출처와 성격 등과 관계없이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간혹 증여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기초연금 산정 시 부모님의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증여세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자연 소비분으로 단독 가구는 월 23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286만 원씩을 차감해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잔액만큼이 부모님의 재산에 계속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 가구의 경우 3억 원 나누기 자연 소비분 237만 원을 하면 126개월, 즉 10년 5개월 후에 증여한 재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3억 원 나누기 자연 소비분 286만 원을 하면 104개월, 즉 증여일로부터 8년 7개월 후에나 재산이 모두 소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위한 무리한 증여는 노후 재산도 잃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녀를 위해 계약한 보험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즉,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하루라도 빨리 계약자를 자녀 앞으로 변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녀와 공동 명의로 승용차를 소유했을 경우 모두 부모님의 재산이 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녀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자녀 리스크 7가지를 꼭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노후 생활이 연속되기를 제임스가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